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밀레니얼 이코노미 공동 저자이신 홍춘욱 박사님을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자주 뵈니까 정들고 좋은데요. 네, 벌써 여러 번 뵌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정말 우리 일반인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020년, 그러니까 내년도죠. 내년도 그 경제 위기와 함께 부동산 폭락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그 예측하시는 그 전문가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 일단 여기에 대해서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별로 근거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 경제 위기라는 게 네. 사람들이 다 그때 위기가 올 거야 그러면 위기가 안 와요.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가장 최근 비근한 예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제가 이제 그 연기금 세미나를 갔어요. 네. 연기금 세미나 가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제 발표를 하다가 최근에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됐고 두 번째 더 나가서 2006년부터 미국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세 번째로 미국 회사채의 가상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지표 세 가지를 다 거론하면서 따라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위험 자산에 투자해 놓은 거를 빨리 줄이고 채권 같은 안전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걸 제가 이제 2008년 초에 이야기했으니까 엄청 빨랐죠. 그러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그 표정들이 다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애를 안 불렀지? 믿었네요, 박사님을. 뭐야? 뭐 이런 표정 있잖아요. 정말 네. 쟤들 표현으로 생 깐다는 게 있는데 참 어디서 이상한 애가 와서 이거 오늘 세미나 누가 불렀냐? 뭐 이런 분위기에 질문 하나 안 나오고 고요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참 제가 정말 느꼈어요. 그때 이제 저는 증권사를 그만두고 은행으로 막 옮긴 터여서 내 증권사에서 이런 소리 하고 다녔으면 바로 잘렸다. 은행이니까 그래도 이런 이야기 해도 참아주는 거지. 그 뒤로 뭔가 그쪽 기관 쪽은 아예 세미나도 못 가고 방문도 못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 근데 이제 몇 달 안 지나서 그 연말이죠. 예, 연말에. 2달도 안 돼가지고 그 미국의 아주 큰 투자은행이죠. 베어스턴스라는 투자은행이 파산 위기에 미국 JP 모건이라는 아주 큰 은행한테 합병되고 그 뒤 얼마 안 가서 이제 9월 달에 결국 리만 사태가 벌어지기 한 6개월 전 일인데 그때 아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경제적인 몇 가지 위험 요인이 있다고 경고했지만 그 경고한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루비니 교수랑 그때 크루그먼 교수 같은 몇 명의 이코노미스트와 학자들이 경제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 사람들 다 근데 바보 취급 당연히 저도 사실 증권사 다니다 은행 간 게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분위기, 만장일치 분위기라고 하잖아요, 대표님. 네. 모든 사람들이 전부 앞으로 고원경기, 그러니까 올라가서 쫙 이렇게 안정적인 고성장이 이어지는 행복한 미래를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어디 이코노미스트 출신인지는 모르겠지만 너 이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감히 해? 근데 이제 반대로 그 최근에 경제 위기, 특히 2020년이라고 그냥 날짜를 딱 못 박은 그런 식으로 경제 위기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건 저는 좀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년에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당시 2008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위기가 닥칠 만한 여러 가지 징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표들이. 뚜렷했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무서운 게 전체 경제 지표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왜냐하면 부동산은 대부분 가게의 유일한 자산. 대부분의 중산층 또는 저소득층은 자산은 집밖에 없고 집도 보면 화장실이나 저기 거실만 내 거고 나머지는 은행 거나 저축은행 거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집값 빠지면 치명타를 입고 두 번째가 더 뭐냐면 이거 대출을 다 은행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들이 망하면 아이고야 은행이 대출해줬다가 쫄딱 망하는 상황에서 이 은행들이 살아보겠다고 자기도 망하기 싫으니까 발버둥 치잖아요. 그렇죠. 발버둥 치면서 대출 회수 은행이 만기 연장해 줄 줄 알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은행이 야 돈 돌려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이거
답 없죠. 답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급박한 위기가 벌어지기 때문에 항상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는 관심을 가지는 거고, 특히 솔직히 말해서 한국 부동산은 그렇게 뭐 열심히 안 보고요. 미국 부동산을 보는 거죠. 전번에 터져서 이 글로벌하게 경제를 어떻게 박살내는지 우리 다 봤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 미국 부동산 보면 지금 저금리 환경 속에서 부동산 가격이 훨훨 다시 또 날아가고 있거든요. 적어도 뭐 이 정도 급박하게 뭘까요? 가격이 V자 반등을 하면서 지금 부동산이 작년 한 4분기 정도부터 바닥치고 올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금융위기가 닥쳐도 지금 뭐 내년 정도라기보다는 그 뒤를 보는 게 맞지. 그냥 뭐 2020년 딱 온다. 어우, 저는 뭐 그 용기가 부럽기도 하고 좀 무서워요. 하도 틀려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뭐 저기 항상 그 이제 사람들이 장단기 금리 역전되면 불황이 왔다. 그거 좀 뭐 실제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불황이 온 적이 자주 있어요. 자주 있는데 최근 뭐 얼마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장단기 금리 차 가지고 다 이야기했는데 요새 아무도 그 이야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장단기 금리 차가 다시 플러스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자면 장기 금리, 이제 10년짜리 금리에서 2년짜리나 또는 3개월짜리 금리를 뺀 게 장단기 금리 차인데, 이 장단기 금리 차가 2008년에는 그게 2006년, 2007년부터 마이너스 갔어요. 그게 1년 이상 오랫동안 지속되고 또 그 폭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참 굉장히 강한 신호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는 잠깐 마이너스 갔다가 플러스 갔다, 마이너스 갔다, 플러스 갔다, 이거는 분명히 부정적이죠. 아유, 경제가 어렵구나. 이건 동의.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이 경제가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중앙은행들이 갑자기 돈을 막 쏟아부리고 있잖아요. 3번 연속의 금리 인하가 있었지 않습니까? 야, 이게 진짜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성장률도 마이너스 안 가고, 뭐 가상금리 이런 것도 상승 안 하고 부동산 가격도 막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3번 인하한 건 저 1998년에 보고 처음 봤거든요. 98년에 뭐가 있었냐면 그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이름도 좀 무서운 LTCM이라고 불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헤지펀드가 있었는데, 이 헤지펀드가 뭐 한 30조 정도 되는 상당히 큰 헤지펀드였는데, 이 헤지펀드가 뭘 했냐면 돈을 엄청 빌려서 투자를 했던 거예요. 자기 자본 대비해서 막 몇십 배를 돈을 빌려서 투자했다가 쫄딱 망하니까 누가 이거 빌려줘서 손실을 입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깜깜이 절벽에서 죄송합니다, 네가 빌려주지 이러면서 서로가 그냥 못 믿어서 돈을 회수하니까 중앙은행이 보다가, 야, 내가 금리 인하해 줄 테니까 좀 진정 좀 해, 뭐 이런 사태였거든요. 그러니까 1998년 8월이었는데 8월에서 10월인데 그때랑 뭐 2019년 말이 좀 비슷하다라는 거죠. 2019년도 와, 장단기 금리 역전됐어, 불황이 올지 몰라라고 다 겁을 먹고 있으니까, 야, 우리가 금리 인하해서 장단기 금리 다시 플러스 만들어 줄 테니까 그 다음에도 정말 경제가 나빠지는지 한번 우리 관찰해 보자. 너 지금 좀 진정해.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경제 위기의 어떤 신호탄이 됐었던 거는 이제 지난 이야기고, 지금은 워낙 저성장과 저금리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막 급등하지 않는 한은 신경 쓸 거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왜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딱 날짜 정해서 언제 망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대표님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97년 외환위기도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예측한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없었죠. 그때 네, 스티브 마빈이라는 그때 쌍용증권의 리서치 센터장 하던 외국인, 그 사람 한 명밖에 없었어요. 저는 뭐 그때 시장에서 그 사람과 일종의 경쟁자 입장이었는데, 그 사람의 보고서를 읽으면서 이게 사실일까? 뭐 이러고 있었어요. 진짜 그때는 이제 주니어니까. 그리고 2008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 연구원 가서 그런 이야기 할 때 정말 썰렁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좀 그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 터져야 충격을 받는 거지, 다 위기 온다 그러면 그 전에 대비를 한다. 저는 이런 거고, 두 번째, 장단기 금리가
1997년이랑 또 2008년에 굉장히 마이너스 폭이 커져서 정말 심각한 장대금리의 역전이 벌어진 다음에 위기가 온 건 또 사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다음번에 불황이 올 때 장대금리 차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보여줘야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에 동의하는 거지. 아직 증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증거 기반 경제학 또는 불신을 아주 찬 이코노미스트, 좀 까칠한 사람 뭐 이 정도로 저를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책도 이걸 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공부한 거 정리해가지고 조금 더 발전한 모습, 옛날보다는 제가 좀 더 정확해진 예측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의 발버둥 중에 하나지. 어떤 이 책에 뭐 정말 솔직히 말해서 뭐 아주 굉장한 정보가 있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고 얻어 나가는 과정에 있는 또 우리 2030 세대들 힘들잖아요. 힘든 2030 세대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투자의 아이디어도 좀 주려고 발버둥 치는 성과라고 봐야지. 이게 뭐 확실한 정말 이것만 보면 100% 세상을 예측할 수 있는 뭐 비밀이 여기 담겨 있다. 그런 거는 말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그러한 어떤 그 경제 위기론이 막 퍼지면서 네네.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정리해 가지고 현금을 보유하는 분들이 늘고 있대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위기가 생기면 자산 가격이 폭락하잖아요. 그때 이제 투자해서 돈 벌려고. 예, 줍줍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다 지칠 리스크도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려도 위기가 안 오면 현금 들고 계시는 분들이 참 모양이 나빠지고 더 나가서 그렇게 현금 계속 들고 있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위기가 안 올 때, 뭐 근데 그래봐야 뭐 몇 달 정도일 거예요, 그죠? 네. 몇 년을 가지고 기다리고 그러지 못합니다. 결국 그때 돼서 에이 내가 잘못했다, 속았다, 다시는 그 말 듣나 보자 그러고 투자를 하는데 그때 위기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정말 이런 비슷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2008년에도 제가 그랬어요. 제가 2008년에 위기를 이야기했으니까 현찰을 좀 이렇게 확보하고 있었어요. 현찰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또 특히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2008년 3월인가 4월에 베어 스턴스 딱 그 JP 모건 인수한 다음에 장이 안도랠리를 확 펼쳐서 끝났나 보다. 정말 그런 분위기 있었어요. 약간 위험은 있었지만 역시 연준이 나서고 JP 모건이 나서니까 야 해결됐다 야. 그러면서 그래 그리고 좀 샀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다 들고 있으면 좋았을 걸. 아이고 내가 그걸 해봤어요, 여러분. 근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을 맞춘다는 게 참 어렵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뒤로 전략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이제 그 뒤로 제가 자산을 형성하게 됐는데 2008년에 그 경험을 딱 한 다음에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 방법을 알았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 그렇게 위기가 온다고 생각되시면요, 달러를 갖고 계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이자 지금 1% 주는데 못 버티거든요. 즉, 지금처럼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막 급락하잖아요. 지금 뭐 1150원 밑으로 갔나요? 아마 이 방송이 이제 나올 때쯤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1250원이었는데 지금 100원 그렇죠. 빠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환율 100원 빠지고 사람들이 아무 리스크를 안 느끼니까 환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달러를 줍줍 하자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1200원 밑에서는 달러를 산다, 또는 1150원 밑에서는 달러를 산다, 이렇게 저희가 룰을 정해서 꾸준히 달러를 확보하고 그 달러를 그냥 현찰 달러를 들고 있으면 그것도 아무 소용 없으니까 그걸 들고 저는 ETF를 샀어요. 그 뒤는 이제 ETF가 지금 그 뒤로 활성화됐으니까. 그래서 달러 선물 ETF도 좋고요. 또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환해지 안 하는, 그러니까 괄호 열고 H가 없는. 아시겠죠? 그 ETF를 샀는데 H가 붙어 있어.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해지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환차익을 먹으려고 투자하는 건데 뭐하러 했지요? 그러니까 그냥 그 돈을 달러 관련돼 있는 선물이나 또는 달러 관련돼 있는 채권, 더 나가서 저 외화예금도 꽤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잔뜩 들고 있었죠. 잔뜩 들고 있다가 2016년이 왔어요. 2016년이 연초가 됐는데 국제 유가가 뭐 100불이 20불. 거기다가 더 나가서 막 저 환율이 달러 강세 출현해가지고 그때 한 1,300원 근처까지 갔잖아요. 그때 가지고 있었던 달러를 좀 정리를 했죠. 얼마를 정리했다까지는 말 못하겠고요. 정리하고서 부동산을 샀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게 제가 이렇게 책도 쓰고 이제
재테크. 회사를 그만두게 돼. 은퇴하신 그 종잣돈이 어디서 나오셨어요? 거기서 나왔죠. 정말 근데 투자를 통해서. 저도 근데 운이 좋았다. 그 모아가지고 계속 달러가 들고 있는데 영영 안 오면 이거 저도 번 하나 팔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운이죠. 그래서 제가 정리하자면 정말 그렇게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붕괴되고 위험이 온다라고 생각되면 달러를 갖고 있으면 1,150원이든 밑에서 사서 경제 위기가 오면 외국인이 탈출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이제 환율이 급등하면 딱 달러를 팔아서 애국을 하는 거죠. 외환 시장이 흔들릴 때 내가 달러를 팔면서 내가 안정자금이야 이러면서 시장에 딱 들어가서 환전하면서 몇십 퍼센트 환차익을 누렸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들고 난 이미 돈을 벌었으니까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편안한 상태에서 어디가 제일 싸냐? 이러면서 투자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자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부동산을 그때 그 매입하는. 급매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좀 무섭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더 계속 그렇게 상황이 갈 것 같잖아요. 그때 또 특히 그 브렉시트가 또 6월인가 있었죠. 그 해 연말에 또 트럼프가 세상에 그 와중에 뭐 부동산 시장은 이제 꿈틀꿈틀하면서 이제 대세 바닥을 치고 올라오기 시작할 그때 참 뭐 뭘 사도 괜찮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님? 이 자산 배분만큼 위기에 강한 전략이 없다. 그럼 평소에 그만큼 그 포트폴리오를 잘 짜놔야 되는 거잖아요. 대비를 하고. 뭐 그냥 그 한국에 이제 저도 그때 한국 원화 자산이 훨씬 더 많았어요. 원화의 자산이. 왜 그러냐면 월급을 원으로 받으니까 그렇죠. 그치 착착 쌓여 있고 뭐 그 들고 그때 개인연금도 있고 ISA 이제 처음 뭐 나오고 할 때니까 ISA도 가입해야 되지. 거기다가 퇴직연금 IRA 이래서 뭐 각종 연금, 보험 이런 거에 잔뜩 있어서 사실은 달러의 비중이 제 전체 자산에서 아주 뭐 결정적인 비중은 아니었는데도 달러를 좀 몇만 불, 몇십만 불 들고 있다라는 게 종잣돈 역할, 그러니까 여유자금 역할을 하면서 딱 뭐 시장에 저는 그 다른 식으로 투자를 했지만 제 주변에 있었던 분은 그때 경매에 들어가서 정말 그때가 경매의 마지막 불꽃이었잖아요. 네. 그 뒤는 뭐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그렇죠. 다 올랐죠. 그래서 이 경매에 들어가서 정말 성공하신 분도 저희 주변에 계시고 또 그때 갭 투자하신 분들은 뭐 근데 저는 무서워서 갭 투자는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위기가 정말 온다고 생각되면 달러를 보유해라. 난 그러면 당신의 주장을 믿겠다.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똑같은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달러 대신 엔이 더 이익을 낼 수가 있다. 이자를 안 줘요. 여기 거기는 이자가 없어서. 제가 N도 조금 있었어요. 근데 네. N은 간단하게 가격 변동밖에 먹을 게 없습니다. 표현이 이상한데 수익이 없습니다. 한 여러분, 차익만. 조금만 완화된 표현을 내지 아니 경영 박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말을 촌박하게 해줄 수가 있으니까 다시 지금 이야기하자면 그 외화 예금이나 미국의 달러 선물 이런 걸 해놓으면 그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미국 달러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자도 많이 주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도 좀 사고 채권을 샀을 때니까 그때는 배당도 받고 주가도 오르고 또 채권에서 이자도 다 쿠폰이 나오니까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망이 틀렸더라도 캐리한다고 그러거든요. 끌고 갈 수 있는데 N은 막 그 왔다 갔다 하기만 하지 금리 0이거든요. 그런 게 차이가 있군요. 그걸 견딜 수 있냐? 진짜 현금처럼 좀 아무것도 안 주는 걸 들고 가시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2020년, 그러니까 이제 뭐 2달 남았네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난 정말 것 너무 같은데. 잘 가는 것 같아요. 네. 내년도 그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상반기는 밝다. 상반기까지는. 예, 제가 버블이다 아니다라는 것에 주장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저는 애널리스트니까, 이코노미스트니까 그냥 가격 변화의 방향만 말씀을 드리는데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정말 2019년은 좀 조정의 해가 돼야 오히려 시장이 더 장기적으로 밝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저 되게 강세로 온다는 건 아시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올해는 2018년 말부터 19년은 조정을 받아야 되는 시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여러 가지 좀 계기가 있었죠. 첫 번째가 봄에 있었던 화폐 개혁론이 기억나세요? 네.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제 뭐 VIP 센터, PB 센터 세미나를 좀 갔었는데 와우 진짜
금과 부동산만 묻더라고요, 저한테. 그 부자들이 어떡하냐 막 그러면서 이건 화폐 개혁하면 금이 최고죠, 홍 박사님? 결론을 다 내놓고 물어요. 그때 금 산 사람 뭐 크게 벌었죠. 그렇죠. 아무튼 그게 첫 번째였고요. 이제 또 두 번째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역시 이 정시 있잖아요. 수능에서 그 수능에서 정시에 특히 이제 제 아들놈이 다녔던 자사고가 이번에 지정 해제된 거 기억나세요? 네네. 네, 그러면서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역시 강남이나 목동 이런 데로 이사를 가야 된다라는 그 결정을 당기는 일종의 좀 약간의 그게 정말 의미가 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명분을 그때 좀 줬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7월에 그 분양가 상한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하면 재건축 재개발 그 수익성이 너무 나빠지니까 이제 4월에 공급 없다. 뭐 이런 단정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되게 많이 들으면서 그때부터 정말 그 급매물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더니 9월, 10월부터는 추석에 가서 다들 집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고향 가가지고 다들 부동산 이야기만 또 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지방까지 불이 붙었다. 그래서 이 불이 특히 이번에 나온 정부의 그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 그죠? 임 대표님 보면서 그냥 뭔 돈이 있어서 그걸 하겠다는 이야기야? 라고 솔직히 저는 정말 그런데 또 그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개발 재료로 해석이 되면서 좀 불이 붙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러한 계획들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10년 안에는 택도 그쵸.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벌써 심리적으로 심리, 이게 자산시장이 저는요 2014년부터 지금 시작해서 6년 연속 부동산이 서울 부동산이 오르고 있거든요. 6년 연속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14, 15, 16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제 그 달러를 가져왔던 그때죠. 그때는 좀 밸류 인베스터의 시기, 가치 투자자의 시기였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집을 사서 요걸 임대를 놓으면 여기서 내가 들어오는 월세가 대출받은 이자보다 이 월세 소득이 더 높아. 따라서 이걸 사서 내 임대 사업자가 돼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도 수익이 났던 시기였죠. 집값이 싸고 전세 가격이 바짝 붙어 있었고 더 나가서 전월세 전환율이 서울이 그때만 해도 한 8%, 7% 되니까 이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2014, 15, 16은 제가 생각했을 때 주식시장으로 이야기하면 가치 투자자들이 줍줍하는 시기였다. 그리고 이제 17, 18, 19 지금은 뭐냐면 모멘텀 투자자. 내가 사서 이걸 더 먹을 거야. 더 오를 거야. 오르는 재료가 있나? 이렇게 찾아보는 시장인데 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광역교통망 정책은 모멘텀을 제공해줬다.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었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은 일단 모멘텀 장이다.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좀 뭐 재료가 나오면 확 붙어버리는 테마성 재료가 시장에서 아주 강한 역할을 미치는 그런 시장이 나타날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지금 부동산 시장은 일단 뭐 재료 없냐? 이거 사면 괜찮아? 좀 먹을 수 있어? 부동산은 진짜 거래할 때 비용이 그렇게 드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더 오를 게 뭔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그런 시장이 지금 출현했다라고 생각해서 조심해야 된다. 지금 그래서 위든 아래든 되게 시장의 변동성이 이제 앞으로 커질 수 있는 시장이고 요럴 때 뭐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좋겠죠. 근데 새로 사시는 분들은 그 급등 후에 가격은 그 투자한 다음에 수익이 날 수는 있는데 그 뒤 조정도 너는 버틸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마음을 좀 가지고 봐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 상반기는 내년 상반기는 좋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하반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모르죠. 왜 그러냐면 일단 뭐 총선 끝나고는 좀 조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조정도 크지는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일단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시장은 모멘텀이라는 게 지난 7월에 형성됐으니까 그죠? 1년 간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장이 아주 뜨거운 시장이 출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놓고 보면 한 50% 이상은 60% 정도는 강세. 그리고 나머지 40% 중에서도 한 30% 정도의 확률은 강보합 정도가 보이지 약세 조정의 가능성은 좀 추상적 가능성에 가깝다.
이런 뜻으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막 지금 망설이는 분들의 그 심리를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너무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리지 않을까라고 기다렸는데 또 더 올랐단 네, 말이죠. 그게 무서웠어요 지금 이 네. 원장. 이 원장이 가장 임 대표님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이제 조정이 나와서 이제 내가 사야지. 또는 야 역시 두고 봐 내 말이 맞았지. 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안색이 변하는 장이 온 거예요. 지금 대부분 핵심 주도 지역들은 작년 8월의 고점을 대부분 다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또 놓쳤구나라는 이 자책, 괴로움 속에서 영끌이라고 저희들 부르는데 영까지 끌어서 저축은행 가면 후순위 대출 얼마까지 되는데까지 이제 가보는 이래서 투자하려는 생각들 야 카카오뱅크 가면 내 얼마 나오냐 뭐 이런 분위기 느끼실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과 경기권에서 지금 이거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면 이게 정말 꼭지에 물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그 모멘텀이라는 게 한번 형성되면 생각보다 오래 가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했던 질문이 뭐냐면 지금 사면 사고 난 다음 더 올라서 기분이 좋으실 수는 있다. 근데 그 뒤에 만에 하나 조정이 올 때 그때 마음이 괴롭고 그럴 텐데 그때도 괜찮으실 수 있냐, 그때 참을 수 있느냐, 그때 뭐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실 수 있는 분만 좀 샀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게 그런 뜻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동안 아주 화랑 장세 속에서도 지난 몇 년간 지방 아파트들, 지방의 부동산은 잠잠했었단 말이죠. 뭐 공급이 워낙 많았어요. 네, 워낙 뭐 떨어진 것도 있고 이런 떨어졌죠. 것들도 뭐 움직이는 경향이 예, 있나요? 예,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모멘텀 장입니다. 말 빠진 데 가서 좀 이렇게 갭 투자가 되게 쉬워졌잖아요. 그런 네. 지방 부동산들 뭐 예를 들어서 부산이 지금 대표적인데 부산이 상당히 많이 조정받았거든요. 그런 조정받은 지역에서 좀 이게 상당히 전세 가격과 집값의 격차가 줄어들면 참 적은 돈으로도 꽤 여러 채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가격이 오르면 또 가격이 올랐다라는 게 매수를 부르는 이런 흐름도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솔직히 부산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저 펀더멘탈 측면에서 아직도 미분양도 많고 앞으로 나올 공급이 상당히 많은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저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는 이제 액션 안 하겠죠.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는 정말 확실한 모멘텀이 있건 아니면 재료가 있건 이런 것들에 이제 집중을 하는 게 오히려 날 수 있겠네요. 자기가 잘하는 곳. 네, 그 잘하는 곳에서 전세 살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그래 여기는 조정받더라도 여러 재료가 있어서 크게 앞으로 빠지지는 않을 거야라고 생각될 때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부동산이라는 걸 어떻게 바닥에서 고점까지 딱 들고 있다가 팝니까? 이거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자산인데 그거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사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사면 좀 더 오를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바보 이론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내가 산 다음에 더 비싼 가격에 이걸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이 되게 안도감 느끼잖아요. 사람이 행동경찰학의 대표적인 편향 아니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더 가격이 올라갔다가 그 다음 조정을 받으면 참을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뭐 부동산이라는 게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시다면 또 이사 다니는데 전세 계속 바뀌고 하는 거에 지치신 분들이라면 또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자기 돈으로 전세를 마련했던 돈이라면 사실 아무리 조정지역이라고 그러더라도 40% LTV 해서 집 살 수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뭐 자기가 충분히 능력되고 잘하는 동네라면 특히 지금 이 아주 가파른 시장의 이 불마켓 강세장을 만나서 솔직히 뭐 동참하는 거를 잘못했다 이렇게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파트와 관련해서 이제 뭐 지금 그런 좋은 화랑 장세가 열렸지만 지금 이제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정말 방황의 시기를 제가 보냈던 사람이에요. 15, 16년 부동산 공부를 저만큼 많이 한 사람 좀 드물 겁니다. 경매도 열심히 상가도 구분 상가까지.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 그래서 액션을 이제 저는 아파트를 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저처럼 이렇게 아주 본격적으로 그때 특히 국민연금을 그만두겠다는 생각에서 퇴직금이랑 아까 이야기했던 탈락금 모아서 난 뭐라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말마다 정말 공부하러 다녔거든요. 네. 그러면서 쭉 다니면서 느꼈던 게, 아, 상가는 정말 어렵다. 이 도로 하나 건넜는데 임대 뭐 이렇게 그 물꼬가 쫙 붙어 있는 그런 상가가 있나 하면, 완전히 늙어버린 상가가 있나 하면, 새롭게 어마어마한 열정에 불타는 막 줄을 서는 상가들로 가득 찬 거리가 있기도 하거든요. 도대체 길 하나 건넜는데 여기 왜 이럴까? 청담동 옛날에 그렇게 좋았는데, 청담동 상가를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웬만한 유명한 상가는 다 걸어 다녔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그 명품 상가가 통으로 비어 있는데도 종종 있어요. 그뿐 아니라 뭐 로데오 거리 또는 가로수길 이런 데를 걸어가면서 느낀 게, 아, 이 거리에서 저 다 비어 있는 건물주라면 얼마나 괴로울까? 저 사람이 레버리지, 특히 대출받아 저 건물을 샀으면 얼마 못 견디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걸 보면서, 아, 난 이쪽은 정말 능력이 안 되는 거고, 특히 내가 여기에 뛰어난 아주 기획력을 가지고서 사람을 입점시킬 수 있을 정도의 능력도 안 된다면, 그런 네트워크도 없다면 건물주가 되리라는 생각, 상가를 가지려는 생각은 포기하고 그냥 주거용 부동산으로 가자, 그렇게 생각했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 특히 이 지역별로 달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광화문이나 조금 완전 불타오르고 있는데, 여의도 같은 경우는 한 2년 임대하면 추가 2년은 공짜로 임대해주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그 초현대식 건물조차. 이게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 다르고, 특히 지금 가장 좋은 데는 테헤란로 있는 강남이거든요. 네. 강남 건물들이 늙었어요. 그래서 거기 새 건물이나 이런 거는 정말 인기 좋고, 물론 지금 이제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까지 있어서, 그러니까 정말 그 강남 같이 투자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한 데는 좋고, 조금 작게 한번 해볼까 하는 데는 어려운 데도 많고, 이런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꼭 알아두시고, 이 시장은 그 특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주택 시장하고 달라서 길 하나 건너도 다르다 라는 것을 알고 공부 열심히 하고 들어가야지, 함부로 저처럼 초짜가 몇 달 보고 여기 지나다니는 사람 많네 이렇게 한 계절 보고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 이렇게 기획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리고 그 이 분위기 자체가 이제 오프라인 시장의 어떤 규모는 점점 축소가 되고 온라인 쪽으로 이동이 돼가고 있잖아요. 아침에 반찬 오는 거 보세요. 네, 전부 배달로. 저 정말 놀랐어요. 네. 거기다가 저는 이 흐름을 복합적이라고 좀 생각하는데, 이 책에도 나옵니다. 네. 바로 뭐냐면 여성들이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우리나라 지하철의 이용자 분포를 한번 조사한 재밌는 빅데이터를 본 적이 있는데, 2008년에 전체 이용자들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35% 정도였대요. 출퇴근 시간에. 지금 43%인가 5%까지 거의 10%포인트 올랐대요. 뭘 뜻하냐, 10년 사이에 맞벌이 여성들, 그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여성의 비중이 그렇게 높아졌다라는 건 맞벌이 하는 사람이 굉장히 늘었다라는 거고, 맞벌이 하는데 뭐 밥을 챙기고 애 아침, 이건 너무 불평등하잖아요.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람들 입장에서 이럴 때는 아웃소싱이 대세가 돼요. 그러면 아웃소싱은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첫 번째, 외식, 나가서 사오고 반찬 사오면 이게 방법이고, 두 번째는 배달,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가서 먹든지 아니면 배달을 시키는 게 최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실제로 상당히 이 수요, 요 음식점 수요라든가 배송의 수요는 굉장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부 다 그냥 오프라인 상가는 다 망한다 이렇게 저는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특히 요새 건물형 건물들 보면 1, 2, 3층을 다 음식점 입점시켜서 화랑을 누리는, 광화문의 디모 상가 같은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화랑을 누리는 걸 보면 이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적어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정 내에서 가내에서 이루어지던 순환이 시장의 마켓으로 나가는 것은, 이것도 또 중요한 돈 벌 계기이다.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직업 이야기할 때 요리사를 굉장히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직종의 하나로 꼽고,
그랬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국에서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의외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 돈 벌 기회를 자꾸 찾는데 예. 그게 한편은 이제 선진 국가에서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미국의 어떤 뭐 주식이라든지 네네. 달러라든지 이런 쪽에 자산에 관심 갖는 분도 있고 반대로 좀 이머징 국가들 맞습니다.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서 길을 찾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이 해외 부동산 혹은 뭐 해외 투자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예, 계세요? 분산하세요. 이머징 국가와 어디가 터질지 모릅니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머징이라는 표현을 달고 이머징에 투자를 많이 해왔는데 그중에 우리가 유행 따라가서 돈 번 데가 단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다시 얼마 전에 브라질 펀드 기억나세요? 네. 브라질 펀드 지금까지도 뭐 이제 좀 회복되려고 많이 그러죠. 떨어졌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2005, 6, 7년부터 시작해서 그때 언제입니까? 2012, 13년 사이까지 엄청 뭐 그 브릭스 붐도 그렇죠. 기억나시고 예. 그 뒤에 2011, 12년 브라질 펀드들 그 뒤에 뭐 환에서 완전 대규모 손실. 그다음 터키 채권도 정말 잊을 수 없는 비참한 손실을 기록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주식 그 금융위기 전에 얼마나 붐이었는데 지금까지 그때 가격에 또는 그때 수준에 비해서 수익을 생각해 보면 참 처참합니다. 그렇죠. 이런 걸 보면 경제는 성장하는데 왜 거기서 나는 손실을 입었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벌써 답을 알 수 있는 게 환이거든요. 결국 그 실물자산 가격이 거기서 올라가면 뭐하냐? 환에서 손실 보거든요.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신흥국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 나라가 성장하냐만 보면 안 돼요. 또 뭘 봐야 되냐면 인플레이션을 봐야 됩니다. 예, 인플레가 나면 환율이 급등하니까 그죠? 물가 불안한 나라의 통화 가치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얼마나 물가가 이제 좀 안정됐는가, 그리고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떤 독립적인 자주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보면 이 나라가 앞으로 미래가 있는가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도가 최근에 그래도 수익률이 좋았던 이유가 라구람 라잔이라는 세계은행 그리고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근처까지, 수석까지는 안 가셨는데 굉장히 세계적인 명망을 지닌 인도 출신, 인도계죠. 인도계의 경제학자를 인도 중앙은행 총재로 앉힌 다음에 그러니까 인도 인기가 하늘을 찔렀고 제가 좀 이렇게 오버하는 이유는 제가 그분을 엄청 존경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분의 책, 특히 그 폴트라인 이런 책은 제 인생의 책 중에 하나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대단한 분들, 명망을 갖추신 분을 탁 중앙은행 총재로 맡아놓고 그 뒤에 실제로 보면 물가가 안정돼요. 그래서 인도가 최근에 보면 맨날 힌디 성장률 그러고 인도를 얼마나 무시했어요. 중국은 연 평균 성장률 10% 하는데 인도는 20년째 1%네? 정말 그 80년대, 70년대 그랬거든요. 인도 성장률이라는, 힌디 성장률이라는 그 비아냥이 있을 정도로 인도는 정말 어떻게 보면 쓰러져 병들어가는 코끼리였어요. 근데 최근을 살펴보시면 주식시장의 성과도 그렇고 뭐 모디든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지도자들이 나름 그래도 그전보다는 경제를 상당히 잘 운용하는 쪽이고 성장률도 중국 대신에 이제 인도가 희망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잘하는 그 뒷배경을 딱 보면 뭐냐 하면 라구람 라잔이 가서 인플레를 잡았던 게 되게 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산하는 수밖에. 이게 우리가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시면 가서 중앙은행 총재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뭐 터키 같은 경우는 사위거든요. 대통령 사위가 하고 있거든요. 이런 나라냐 아니냐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들이 개별 투자자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국별로 쫙 분산해서 그러면 어디 한 군데 터지더라도 인도 같은 데서 수익을 내면 이런 전략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현실적으로 가능한 전략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분들이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신 거 보면 야 베트남 뭐 브라질이 뭐 이율이 7%고 6%고 뭐 그래서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 함정이네요. 환차에서 그냥 환율에서 다 깨먹으니까요. 물론 환율 안정되면 거꾸로 어마어마한 성과를 낼 수 있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율이 7%? 야 우리 2%도 안 주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엄청난 함정인 거예요. 거기 뒤에 매년 환율에서 몇 % 깨질 거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된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로봇
뭐 블록체인, 5G 이런 쪽에서 이제 엄청난 기술의 혁신이 일어나고 그렇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현재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우리 산업 구조에 영향을 미치나요? 먼저 뭐 유통업 쪽에 좀. 어마어마한 변화를 맞고 있죠. 그래서 책에도 이제 저희가 좀 비관적이에요. 약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쪽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게 일단 아마존이 보여준 아마존고가 보여준 것처럼 무인 점포들 거기다가 또 이 무인 기계 로봇들이 배송 과정이나 또는 택배 분류 과정을 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고 더 효율화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결국 저는 오프라인 점포들의 어떤 어려움, 특히 이런 리테일 쪽에서 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동안 인기를 끌었는데 네. 양극화되지 않겠나? 이제 명품, 사람들의 어떤 서비스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소득이 높은 분들이겠죠. 그 반면에 저가로 아주 그냥 나는 그냥 편히 가격만 보겠다라는 분들한테는 또 다른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유통업이야말로 참 앞으로 변화를 보고 있고 특히 지금 주가 한번 보시면 유통업체들 주가 한번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엘모 쇼핑처럼 지난 한 10여 년 전에 상장됐을 때 40만 원 정도 했던 게 지금 얼마 하는지 한번 보시면 물론 그 중간에 사드 보복 등으로 인해서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그런 고통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외국인 관광객들 이슈도 있지만 경쟁이 얼마나 이쪽이 치열한가에 대해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일단 유통업의 미래가 그렇게 밝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결국 승자가 아마존 같은 아마존도 최종 승자라고 말하기는 그런 게 월마트는 또 너무 잘하니까 이런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서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그러려면 참 조직이 그죠? 또 위에 계신 분들 이제 그 CEO들이 대단히 좀 이런 사회의 변화를 꿰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놓고 볼 때 앞으로 이 도전자 쿠팡이라든가 마켓컬리 같은 데는 또 어마어마한 벤처 자금들을 뒷배경으로 해서 지금은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고 있지만 미래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덤벼드는데 언젠가는 이제 누군가가 파국에 도달하겠죠. 그때 승자가 가려질 텐데 그 과정에서 많은 앞으로 변화가 있고 두 번째 특히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여지들이 충분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기술이 발전될수록 사람의 일자리는 확 사라져 버리니까. 그렇죠. 네, 사람이 특히 여기가 로봇, 아까 말씀드린 그 기계에 의한 인간의 대체가 쉬운 업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뭐냐면 이제 일자리를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게 뭐냐면 비반복적인 매일 하는 일이 달라요. 창의적인 일을 하는 거죠. 매일매일 가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적인 배경과 공부를 매일처럼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 생각해보면 경영이죠. 그죠? 경영관리직이라든가 연구직들, 사이언스 또는 코딩 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뭐 각종 그 의료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이쪽입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했던 거에 해당되는 분이 뭐냐면 반복적인 지식노동, 캐셔라든가 저기 은행에서 입출금 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든가 또는 마트에서 동계산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반복적인 지식노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기계에 의해서 대체되기가 참 쉽죠. 또 더 나가서 반복적인 육체노동 대표적인 게 자동차 이 조립 라인에서의 로봇들이 훨씬 더 이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일자리는 앞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유통업이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비반복적인 육체노동. 여기는 이제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비반복적인 육체노동의 대표 주자가 아까 이야기했던 요리사입니다. 요리사. 요리사. 네, 생각해 보시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집으로 배송되는 그죠? 반제품. 전자레인지만 딱 돌려서 먹으면 되는 그런 요리를 생산하는 공장들도 있겠지만 외식이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특히 대만이나 홍콩 갔다 오신 분들 느끼지 않으셨어요? 정말 길거리 외식 문화가 말도 못하게 발전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예전 이야기입니다. 모 연금 있을 때 탐방도 가보고 어떤 그 매니저 집도 이렇게 가보고 했는데 부엌이 없는 집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부엌이 없어요. 요리를 안 한다는 예, 얘기예요? 아예 안 합니다.
전자레인지만 좀 있는 뭐 이런 그 아주 간편한 개수대 정도이지 본격적인 요리 도구들이 없어요. 부엌이라는 것이 없는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우리가 왜 대만, 홍콩 가서 먹거리의 천국이다 그러면서 좋아하시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전부 다 맞벌이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집이 맞벌이를 하는 과정에서 부엌은 정말 그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아주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 대부분 부엌이 없는 집에 살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배송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외식을 하는 물론 외식을 훨씬 더 많이 하겠죠. 그죠? 배송 음식은 어떻게 본다면 좀 그것도 비용이 더 든다라고 생각하면 외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리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어서 유통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그 먹거리 뭐 이런 것들과 조합되어 있는 그런 쪽에 외식과 조합되는 그런 식의 유통 매장들이 뭐 당장 저기 스타필드 이런 데 가보시면 스타필드. 분명히 전시하면서 뭔가 옷을 팔고 있는 가게들이 나왔다 싶었는데 전부 식당이잖아요. 네. 매 층마다 식당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참 유통업 하시는 분들은 어렵겠다. 야 이거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줘야 되는가. 이런 것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긴 뭐 뉴스를 보니까 뭐 그동안 정말 유통의 최강자였던 이마트에서 막 이렇게 이름 나와도 되는 거예요? 대표님 저게 뭐 공중판인데요 뭐. 그래 스타필드까지 해놓고서 뭘 바라야지 제가 이렇게 도망 다닙니까? 네. 엄청난 적자 보고 충격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대충 뉴스 흐름을 보니까 그러면서 내부 경영진이 싹 바뀌는 거 보니까. 그 월마트나 까르푸 같은 세계적인 할인 매장들의 공세를 이겨냈던 그러니까요. 이마트가 그렇게 되고 또 반대로 우리 뭐 이야기 다 하기로 했으니까 코스트코는 또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점포도 몇 개 안 되지만 어마어마한 그렇죠. 매출을 일으키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차별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야 이제 앞으로 어렵겠다 진짜. 특히 그 무료 배송 그죠? 또 네. 당일 배송을 앞세운 인터넷 그 쇼핑몰들의 도전에 오프라인들이 무거운 이렇게 행동이 느린 공룡처럼 느껴질 때가 올 줄은 참 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전에 그 어떤 중국의 그 중국 전문가 분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윈 회장이 온라인 쪽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많은 유통업체들을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을 인수를 했대요.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요? 네네. 그 알리바바에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말이 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앞으로 우리의 물류 창고 전진 기지를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존심을 확 구겼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몇 년 지나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가서 그냥 그 검색하고 그냥 구매하고 온라인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구색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정도 역할이나 또는 물류 창고가 돼버리는 무섭네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환경에 따라 틀리고 뭐 약간 말에 알리 배송이 너무 느려서 약간 무시했는데 그래요?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는 거네요. 근데 특히 중국의 변화 속도가 우리보다 엄청나게 빠른 것 같아요. 그 아무래도 규제가 정말 그 디디 추싱 뭐 이런 회사들 보면 별거 다 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 디디 추싱의 CEO가 또 어마어마한 금수저긴 합니다만 아무튼 간에 참 변화들 이런 것들이 규제 없이 그리고 어마어마한 시장 14억 시장에서 한 도시나 한 성에서 성공하면 다른 성시로 순식간에 번져나가는 이 확산을 시킬 수 있다는 게 중국의 또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참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정말 빨리 뭔가 변화를 하고 막 서둘러서 우리가 위기의식을 좀 느껴야 변화가 되는데 아직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지금 요새 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물류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요. 이 우리나라 그 예산은 저는 이제 이코노미스트니까 예산 이런 거 보면 경제의 성장, 특히 아까 이야기했던 경쟁력 문제를 지금 대표님이 딱 지적하신 거 아니에요? 네. 경쟁력을 높이려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규제 당국이 독점을 못하게 막 이렇게 부숴주고 하나하나 내에서 왕국을 건설하는 기업들을 못하게 자유 경쟁이 되게끔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교육이거든요. 기업과 학교가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맞닥뜨려 있는 최신의 기술들, 최신의 현안들을 산업 협력을 하면서 R&D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교육 쪽에서 계속 좋은 학생들을 길러내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를 확대해서 물류 이런 거 지체 또는 도로에서의 체증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하철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아니면 항만시설 이런 걸 잔뜩 만들어주고 이 세 가지가 아마 생산성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단 뭐 공정거래위원회는 차치하고 일단 뭐 뉴스가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교육 면에서 보면요, 뭐 대학의 신입생 어떻게 뽑을 거냐만 고민을 하죠. 고민하지 우리나라 전공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지식경제 혁명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앞으로 생기는 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전부 IT 뭐 이렇게 관련돼 있는 아무튼 전부 그 공학, 그 스템이라고 부르는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그러니까 공학, 수학 그리고 컴퓨터 관련된 학문들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필요한데 뭐 공대 이 출신 분들에 대한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되는 건 연 7만 명 이상씩 부족하거든요. 반면에 제가 뭐 우리 문과 나왔습니다만 문과 출신, 사회과학 출신, 교육 관련 출신들은 반대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대비 7만 명 이상의 공급 과잉을 매년.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 뭘 가르치고 어떻게 과를 통폐합할 거냐. 앞으로 또 인구도 엄청나게 줄어서 지금이야 입학생이 그래도 그 수능 친 사람이 60만 명씩 되지만 저희 아들 세대 되면 40만, 30만이거든요. 네. 그때 되면 그 대학교 입학 정원보다 학생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비한 대학들의 구조조정과 학과 조정들이나 또 대학들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뭐 이런 인센티브들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뭐 보이지 않고 맨날 정시가 몇 퍼센트니 뭐 수시를 몇 퍼센트 하니 이러고 있고 거기다 또 정부의 R&D 관련 예산도 딴 예산들 증액에 비해 훨씬 적거나 감소했어요. SOC는 뭐 5년 연속 감소했고 갑자기 한숨이 확 나는 거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더 나가서 최근에 택시 관련 이슈 말도 하기 싫은데요. 타다. 뭐 타다에 대한 검찰 고발도 고발인데 아무튼 그 진행되는 과정이 아무리 그 개인 택시들의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개인 택시를 관련돼 있는 여러 이슈들 때문에 문제가 있고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희생을 치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보상과 새로운 산업에 대한 어떤 배려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뭔가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소비자는 아무도 신경 안 쓰고요. 우리가 왜 그렇게 타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버가 한국에서 철수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섭섭해하냐면 택시 타서 기분이 좋은 적이 사실은 참 그 담배 꼬린내부터 맨날 타자마자 정치 이야기하는 것부터 나 추워 죽겠는데 계속 창 열고 다니는 거 하며 뭐 오만 일들을 우리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비스가 이렇게 형편없는 거에 대해서 그렇다면 차라리 뭐 모험 택시처럼 비싼 거 하면 서비스라도 좋던가 그런 것도 없고 이런 서비스에 대한 불만들 속에서 나온 대체적인 다른 대안들은 또 법 위반이다 이래버리면 이게 앞으로 혁신 산업이든 뭐 소비자들의 이런 불만에서 기인한 뭔가 촉진, 새로운 산업의 촉진, 새로운 형식의 산업의 촉진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는 참 이게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뭐 주요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이 뭐 역대 최고라며요. 이런 거 보면 야 진짜 이게 마지막 불꽃 아닐까 싶어서 겁나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참 뭔가 이게 회사 그만두고 나니까 이렇게 세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게 자유인의 뭐라 그러죠? 경제적 자유인. 살만 빠지는 게 아니고 옛날에 있던 옷을 꺼내 입을 수 있는 이 다이어트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움찔움찔했던 걸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대표님 만나서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뭐 얼마나 산다고 우리가.
야, 그렇게 철학적인 질문으로 받아버리니까 제가 너무 속물적인 것 같아서 할 말이 없네요. 근데 이제 IT 산업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의 어떤 수급 문제에 있어서 일단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참 어렵겠네요. 미래에 갈수록. 그렇죠. 아우,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게 일단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정보통신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그 기술을 극한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정말 그 추격자들이 너무 힘든 앞서 나가는 기업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든 과정에서 인텔과 AMD의 그 피 튀기는 경쟁 이런 거 보면 정말 또 방심하면 한 방에 넘어가는 그렇죠. 이게 정말 IT 업종이다라는 걸 절절히 느끼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과정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업들은 정말 모범이 되는 사례들이다. 우리나라 내에서 보면 참 모범이 되는 사례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이제 문제가 이 생산성의 향상이 계속되고 특히 경쟁자들이 계속 와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참 좋은데 이게 하나의 걱정이 와해성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디스트럭티브 이노베이션 뭐 이런 거라고 저희들 부르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기존 기업들이 굉장히 잘하고 기존 기업들의 고객님들이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새로운 신기술이 딱 나타나면 기존 고객들하고 사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새로운 신기술이 나왔어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이 와해성 기술의 핵심이거든요. 이 네. 코닥이 부딪혔던 게 이런 거죠. 필름에서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자기들이 디지털 카메라 개발해 놓고도 이건 뭐라고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나왔을 때 신속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바로 기술 혁신을 일으켜낼 수 있느냐가 정보통신 산업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거죠. 예전 소니 브라비아 텔레비전 그러면 소니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디 전 세계 어느 호텔을 가더라도 삼성전자 아니면 LG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디스플레이 왕국을 만들어 난 건 참 우리가 대단한데 그거 거꾸로 이야기하면 소니가 그때 이 기술의 전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기술의 전환 시기에 좀 잘못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전환점, 기존 고객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것만 머무르면 안 되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될 때 또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시장을 스스로 파괴하게 되는 아까 코닥 이런 시장이 출현하게 될 때 그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되죠, 사실은. 잘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 또 그 스마트폰 출현 때 보면 좀 늦었지만 굉장히 잘 했잖아요. 패스트 팔로워로서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어떤 기술의 혁신이 앞으로 나올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면 빨리 투자해서 재벌이 되겠죠. 근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런 어떤 혁신이 출현하게 될 때 신속한 대응과 전환을 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 요거를 늘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책들을 통해 이렇게 콕콕 찌르는 역할도 저희는 하고 있다. 그래서 잘 되지 않겠나? 여기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말 저는 이 방송을 하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홍 박사님 같은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떼어주세요 또. 예. 그래서 이 책을 정말 요즘 우리 잘 안 읽잖아요. 안 이게 읽죠. 정말 이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책을 많이 읽고 글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전문적인 식견을 좀 땡겨와야 되는데 참 잘 안 되죠.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오늘도 전철을 타고 이렇게 이제 9호선 전철을 타고 이렇게 오는데 전철 칸이 뻥 뚫려 있잖아요. 9호선은 칸과 칸 사이가 뚫려 있잖아요. 네. 거기서 책 읽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참 다들 스마트폰이 너무나 재밌거든요. 그런 면에서 스마트폰에서 아마 전자책을 읽으신 분도 오디오북을 읽으신 분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저를 포함한 수많은 저자들이 예전에 책을 읽으시던 분들이 떠나는 분들을 다시 모셔올 수 있을 정도로 흥미롭고 또 그분들의 어떤 일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는 좋은 책을 씀으로써 이걸 또 한번 떠나간 고객을 잡아보자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힘내자 네. 저자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힘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그 금융업 이제 이거 정말 아이고. 전문 분야시죠. 예. 희망이 없죠.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한국이 앞으로 경제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금융업이 발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제가 틀리기를 바랍니다. 틀리길 바라는데 이게 규모의 경제가 금융만큼 잘 통하는 데가 없어요. 19세기에도 세계 금융의 중심지는 런던, 뉴욕이었고요. 지금도 런던, 뉴욕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그냥 도쿄도 근데 뭐 별로. 시드니, 싱가포르, 홍콩 지금 뭐 아주 정말 어려움 겪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금융의 중심지. 여기 가면 투자자들을 대부분 다 만날 수 있어라고 느껴지는 이런 중심지들을 만들고 유지하면 거기에 비견돼서 다른 금융 시스템에서 도대체 어디가 발전한 데가 있냐. 어렵다. 정말 규모의 경제, 특히 네트워크 효과가 금융만큼 큰 데가 없어서 동부가 금융 허브의 꿈을 우리가 한때 꾼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정말. 근데 그게 참 쉽지 않다. 저는 이 말씀 드리겠고, 두 번째로 금융이 특히 앞으로 이제 정말 힘든 업종이 되고 금융에서 많이들 고민하게 되는 업종이 이제 저는 딱 두 개가 보이는데 은행이랑 보험이에요. 증권은 이미 그 HTS 또는 MTS 모바일 이걸로 다 오고 있고 또 보면 굉장히 적응을 잘 하는 조직이에요. 유연해서. 그리고 정리해고 되게 쉽거든요. 저도 뭐 벌써 지금까지 한 2번 정도 이 직장 커리어 중에서 2번 정도 그 어려운 고통, 눈물을 겪었던 적이 있을 정도로 애널리스트조차 그런데 뭐 영업 직원들 영업 잘 못하면 특히 지금 뭐 일종의 또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는 메리츠 증권 같은 데들 보면 이 영업 조직 관리하는 거 보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증권은 이미 잘 적응 중이고 오히려 여기는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게 좀 보여주는데 은행은 여러분 우리 현금 들고 다니신 적이 있냐 이거죠 이제. 그러게요. 그 현금 정말 뭐 100만 원 이상 현금을 뽑아본 적도 정말 몇 년 된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그 현금은 거의 그 설이나 이럴 때 조카들하고 아들놈이 세뱃돈 주는 용도지 이거 말고 있나 싶을 정도이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뭐 돈을 뽑고 그런 것도 기계 가서 하지 사람한테 이제 안 가게 되고 지금도 이렇게 어디 거리를 다니다 보면 점포 1층에 은행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1층에는 그 현금 지급기를 놓고 2층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은행은 이제 대출 역할을 하거나 금융상품 PB센터에서 금융상품 파는 곳이 돼가는 거지. 예전처럼 이제 밀접한 어떤 돈을 찾고 뽑고 하는 그런 데가 아니게 되고 더 나가서 지금 카카오뱅크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혁신적인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좀 걱정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아무튼 인터넷 은행들이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인터넷 은행까지 도입되고 그러면 정말 그 마이너스 통장 또는 대출 이런 것들이 이 핸드폰 하나로 다 해결이 되는 아주 굉장히 그날 바로바로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정말 그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는가. 그러니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굉장히 비용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딱 또 노조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면 많은 비용을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조직인데 그 조직들이 앞으로 이 변화된 사회에서 빙하기 왔을 때 공룡이 못 버텨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때 저 해성 충돌로 인해서 온 그 가혹한 시간에 포유류가 세계 지구의 어떤 재패하게 되는 게 되는 것처럼 변화가 올 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보험은 지금 만성적으로 저금리 구조가 정착되는 경우에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팔아놓은 이 고금리 상품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설계사 조직들 보시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 요새 GA 조직이라고 해서 이 전문적인 채널들이 막 부상하고 있는데 이 30만 뭐 예를 들어서 설계사 군단 이런 시스템들에 의존해왔던 과거에서 이게 앞으로 이제 시장의 변화가 나타날 때 잘 대응할 필요가 있을 텐데 이거 참 잘 해야 되는데 특히 그 대만이나 이런 쪽의 보험사 행보사들 보면 저금리 환경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체 자산의 상당 부분을 해외 투자로 돌리는 그런 대응들을 통해서 살아남기도 하고 더 키우기도 하는 걸 봤는데
우리나라는 그 외국환 관리법이 또 굉장히 엄격해가지고 아, 그래요? 예, 해외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엄격한 규제도 있고 또 환해지 이런 거에 관련돼서도 규제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타다 사례랑 저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세상의 변화에 그러니까 우리는 외화가 나가는 걸 벌벌벌 떨었는데 이제 외환 보유고도 어마어마하고 특히 KIC나 국민연금이 해외에서 운용하는 자금만 해도 이미 3천억, 4천억 훨씬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이제 순 해외 자산 보유 국가인데 해외 투자나 해외 달러 이런 거 보유에 대해서 너무 지금 강한 규제를 가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언제 이게 바뀔지 참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 금융기관들 이런 쪽은 앞으로 많은 변화가 필요하고 또 구조조정이 앞으로 단행될 수도 있다. 또 여기를 취직을 희망하는 우리 밀레니얼 세대들 입장에서는 잘 알고 좀 희망이 있는 부서, 거기서도 희망이 있는 부서가 어딘지 또 거기서 원하는 스펙이라는 게 꼭 학점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원하는 지식들, 사회에 나가서 필요한 지식들이 뭔가를 빨리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들도 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같이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죠. 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정말 위기의식을 갖고 정말 많이 바뀌려고 노력을 해야 그래도 살지 말지. 뭐 바뀌려고 노력이 없는 나라는 아닌데 예. 낡은 규제의 벽들을 저는 정말 좀 많이 느낀다. 그래서 옛날 모 대통령이 전봇대 다 뽑겠다 그랬는데 얼마나 뽑았는지 참 좀 다시 뽑아야 되는데 전봇대가 아닌 좀 뭐 시대가 변화한 것에 맞춰 낡은 규제는 이제 좀 뭐 좀 부수자, 뽑자. 회사 그만두니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서 그 우리 금융업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 뭐냐면 말씀하십시오, 대표님.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가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산업은행에서 그 인수하려고 했었잖아요. 살라 그랬습니다. 사실 예, 거의 뭐 MOU까지 맺었던 걸로 기억이 아주 되는데. 뭐 말할 수 없을 만큼 황당한 해프닝이죠. 아, 사실 그게 만약에 살라 그랬습니다. 그게 샀으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독이 됐을까요? 뭐 도마 아니면 금융위기를 우리가 막아야 하는 입장이 됐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증자해서 세계를 우리가 구하는 건가요? 대신 뭐 세계를 구할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너네가 왜 그걸 하고 있니라는 주변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그 정말 우리 천만다행인 거네요. 그게 같이 껴안고 우리가 한국 경제 자체가 아예 무너질 뻔했네요. 그러면. 뭐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쪽에서 이제 좀 도와줬겠지만 그 살려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포기하는 과정을 겪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거 가지고 가끔 그렇게 의견이 틀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그랬으면 세계 경제 위기도 막으면서 뭔가 근데 그 리만 사태 벌어질 때 가장 핵심의 문제가 신뢰 위기였어요. 그러면 리만을 한국에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 같은 데가 사면 야 이제 전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이제 리만에 가서 우리가 돈 돌려달라는 이야기 뱅크런이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리만에 갖고 있는 기만에게 빌려준 돈 회수 때문에 난리가 난 건데 그렇죠. 이게 이제 도매 뱅크런이라고 부르거든요. 산업은행이 가져갔으니까 이제 리만은 안전해라고 남이 믿어주면 해결되죠. 못 믿으면 역시 계속 뱅크런이 벌어지는 대표님은 거고. 믿어줬을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네요. 이게 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제조업 분야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우리나라 제조업은 저는 경쟁력은 여전히 굉장히 강하고 강하다고 생각해요. 잘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만큼 제조업 비중 높은 나라도 없고 제조업 잘하는 나라도 없는데 이제 선택을 좀 해야 될 때가 수년 내에 올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뭔 말이냐면 우리나라 이제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어버린 제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벌써 이제 그 비용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도저히 경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외국인 노동자 때문이거든요. 그런 업종 엄청 많은 거 아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또 우리나라에 오는 그런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숙련, 고임금 노동자가 아니라 저숙련, 저임금 노동자들이 오거든요. 이게 이민 정책에서만 놓고 보면 이게 최악의 선택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임금의 근로자들에게 의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력이 약하거나 또는 점점 어려워지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 내에서 경쟁 속에서 이렇게 촉진되고 구조조정도 무너질 거는 이루어지고. 무너져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신 거죠. 아니, 물론 이제 무너지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뭐 끔찍한 그렇죠. 고통이 될 수 그렇긴 있으니까 하지만. 나라의 지원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아무튼 우리나라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어마어마하게 받아들여서 지금 20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라면 4% 정도. 야, 여기서 더 받을 거냐. 왜 그러냐면 최저임금 인상한 다음에 외국인이 매년 15만 이상 유입되고 있어요. 순유입이. 한국이 돈 벌기 좋은 나라가 된 거네요. 왜냐면 아시아에서 제일 돈 벌기 좋은 나라죠. 일단 일본은 뭐 꽉 막았다가 인제 여는 정도에 불과하고 홍콩 뭐 난리가 나 있고 싱가포르 아유 거기 어떻게 가요 외국인이 그죠?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 한국이 또 최저임금도 인상해서 굉장히 가서 돈 벌어오기 좋은 그리고 또 안 돌아오는 경우도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지금 당장 그 일종의 개토가 형성되는 차이나타운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뭐 당장 동대문만 한번 가보셔도 굉장히 재밌고 안산, 대림. 안산 많더라고요. 대림도 예, 그렇고. 뭐 저는 대림 좋아합니다. 가면 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아무튼 이국적이긴 해요. 예, 그게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 안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무튼 제조업의 그런 어려움, 건설업에서의 그런 어려움 또는 요식업에서의 어려움들을 덜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외국인들을 갖다 쓰고 또 그 외국인들 중에 우리 교포 또 우리 동포들도 계셔서 그분들이 일종의 그거를 만들었거든요. 게이트웨이를 만들었거든요. 관문을 만들어서 거기 통해서 다 들어오게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파급이 되고 있는데 먼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더 나가서 우리나라 제조업체들 중에 그 로봇에 의해서 위협을 받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로봇의 위협을 노조를 통해 막아내고 그렇게 혁신을 저해하는 업종도 되게 많아요. 그냥 자동차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런 네. 업종들 보면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 공장의 생산성보다 해외 자동차 공장의 생산성이 어쩌면 더 높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보도들 이런 것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저 예전에 세계일보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책에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례들을 보면 야 이거 앞으로 구조조정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제조업 조선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석유화학이라든가 이런 중공업 쪽 자본 장비가 굉장히 들어가고 사람은 상대적으로 이제 점점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대신 사람들은 굉장히 숙련 수준이 높아지고 이 기술 수준과 연구 개발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되는 산업들은 늘어나고 있어서 이 제조업의 중요성들은 변화하지 않고 또 이런 경쟁력을 아주 이미 가지고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들, 정보통신 산업들까지는 앞으로 저는 뭐 걱정 그렇게 안 하고 잘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이 문제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댄 어떤 이런 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인구의 5% 넘기 시작하면 문제가 많이 심화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뭐냐 하면 메이저 마이너리티라고 이제 부르는데 무시할 수 없는 소수로 부각되며 인종차별 문제나 분리 뭐 이런 거라든가 갈등이 이제 폭발할 가능성이 우리나라에 앞으로 향후 10년 내 저는 우리나라 최대의 사회 문제는 이런 갈등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쪽 관련돼서 앞으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제 희망을 하자면 현재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점차적으로 우리 관련돼 있는 분들 빼고는 점점 이렇게 숙련 수준이 높은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즉 기술 이민을 촉진 H1B 비자죠. 기술 이민, 기술자들을 위주로 해서 한국에 필요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쇼티지가 공업 분야, IT 분야 그런 쪽에서 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쪽을 충원할 수 있는 외국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하고 이쪽을 구조조정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쉬운 일이 아니라서 일단 제가 봐서는 사회적 갈등이 부각된 다음에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또 처리되지 않겠나 하는 좀 약간 부정적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가 터져야 그다음에 이제 막 그 수습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까지 사례들을 보면 에이, 뭐 그렇게 단정하지 아니 말고 이렇게 좀 편을 들어드리는데 왜? 그냥 약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네. 분야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내에서 또는 문화적인 어떤 갈등의 부분에서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걸 정책 당국들은 정말 준비하고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도 그렇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도 사실 다인종 거기는 15% 넘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뭐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브렉시트도 예. 그래서 나온 거죠. 아, 그렇죠. 폴란드 사람들 싫어서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브렉시트 찬성을 던졌다라고 거의 볼 수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사람들은 넘어온 그 사람들이 노동자들 농촌에서 때문에. 엄청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세계화에 따른 효과는 런던에 있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 일부만 혜택을 보고 우리는 뭐냐 이런 불만들이 그 브렉시트를 일으켰다라고 평가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좀 우리나라도 분명 외국인 노동자들 덕분에 우리가 저렴한 가게, 특히 조선족 이모님들 덕분에 그 맛있는 음식을 싸게 먹을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는데 이게 유지될 수 있는가 이제 앞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특히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는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들 때문에 거꾸로 우리나라의 밀레니얼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외국인에게 밀려나는 면도 분명히 있다고 또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있을 수 있죠.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저는 이 밀레니얼 세대들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걸 느낍니다. 이게 어떻게 할 건가? 앞으로 저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뿌린 씨앗이 계속 이제 커지고 있는데 갈등의 요소가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철지난 어떤 규제 네. 두 번째가 아까 이야기했던 외국인 문제들 이제 이 점점 더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뭐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세 번째 이제 교육과 R&D 관련돼 있는 이 엉망진창의 미스매치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이슈가 안 돼요. 그래서 책을 썼죠. 네. 문제는 사실 이렇게 뭔가 시각적으로 크게 보이지 않았을 때 그렇게 좀 자꾸 누군가 좀 앞서서 지적을 하고 환기를 시키고 해야 거기서 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뭔가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래서 채널을 생각이.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대표님도 채널을 만드신 거고 네. 저도 그 채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키우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네. 답답해서 저의 목소리를 담은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이야기라도 하고 증거라도 남겨야 되겠다. 그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좀 그리고 제 걸 갖다 쓰시라. 이 기자분들이나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화해를 그냥 통째로 많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저희 우리 홍춘욱 박사님 그 채널 이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갑자기 홍춘욱의 경제강의 노트라는 채널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보시면서 우리 홍춘욱 박사님의 이러한 생각과 다양한 박학다식한 이러한 정보들에 대해서 계속 섭취하시고 싶은 분들은 가서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예 그러면서 좀 많은 것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방송을 통해서나 이런 사적인 만남을 통해서 참 얻는 게 많은 분이시거든요. 네, 저희 그 채널에 오신 분도 8.15 모니터로 많이 네, 우리 그럼 서로 윈윈 관계가 됐으면 같이 좋겠습니다. 예. 협력해서 그러한 뭔가 그 사회가 좀 더 경제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계속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뭐. 네. 네. 네, 오늘 정말 그 밀레니얼 세대들이 꼭 알아야지만 되는 이 밀레니얼 이코노미 경제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기획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힘드니까 좋은 책이죠. 쉽게 쓰면은 의견도 서로 다르고 네. 이 이슈가 너무너무 어려운 이슈라서 다들 공부를 해와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 이러면서 만들었습니다. 아, 네. 저 밀레니얼 이코노미 이 책도 한번 꼭 읽어보시고 예, 앞으로 그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이고 그 변화되는 세상에 어떻게 내가 맞춰서 변화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